네, 그딴 게 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잘했으면은 그렇죠.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가 뭐 그 감찰했던 것도 그냥 뭐 지나간 일이 되고 저는 변호사 하면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면 됐는데 성공할 자신이 없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복수, 그 누구 미웠어. 그래서 그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거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그 정권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치에 나서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서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본능에 끌린 거 아닐까요? 그런 서사를 만들겠다는 의식조차 없이. 맞습니다. 그냥 저것들이 나를 감찰해서 맞습니다. 손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제 아까 병증이 차근차근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 쪽에서 통화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녹취가 많이 나올 걸 통화 내역 이런 게 왜? 그 윤석열이 게을러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딜 가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툭 하면 전화질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하고 핸대더라. 응? 그러니까 그 나온 소문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소문이 게을러서 맨날 술 먹고 이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전화로 지시하는 거잖아요. 물어보거나. 그래서 전화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다 어마어마한 수의 녹취가 나올 거다. 그렇게 내가 반 농담 삼아요. 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녹취 엄청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면 명태균이니 뭐니. 최은순 그 장모 구속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막 윤석열하고 김건희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서 이시원 그 검사들, 검사 출신들. 검사 출신 참모들 있잖아요. 주진우 지금 국회의원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오빠 김진우하고 윤석열이 통화를 6번인가 하루에 하면서 사이사이에 이시원 주진우하고 번갈아 가면서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하루 종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박은정 의원께서 공적 마인드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모든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이나 이런 거를 자기 수족처럼 부릴 사람을 거죠. 갖다 놓고 사병처럼 쓰고 그거 장모 송사건 처리하는데 그거 물어보고 김건희도 통화를 하고 윤석열도 통화를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이게 성공한 쿠데타였으면 안 드러났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 사람을 제대로 비판을 하고 봤다면 검증을 했다면 도저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것인데도 이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밀고 해서 이익을 같이 얻었던 사람들,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번에는 그냥 이익만 못 얻습니다. 내란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 뿌리를 잔뿌리까지 다 캐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정점에 오히려 김건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기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저 주변을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특검법을 개정해서 그렇습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연장하고 또 규모도 더 확대해서 원래는 지금 연말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70일로 되어 있는데요. 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배우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건데 안 그러면은 나온 혐의만 16개 완전 다 다른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조국 혁신당에서 앞장서서 네, 맞습니다. 하는 걸로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래 최빙선 역할이 그런 거 최빙선 아니겠어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 검찰을 그렇게 해서 해임을 당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가 이제 총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국 대표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다. 조국 대표님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먼 발치에서 이제 강연하실 때 뵌 적이 있고요. 그때가 2월 27일이 제 징계 그 해임 처분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28일 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해임됐다고 구두로 그 수사관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3월 6일자입니다. 네. 윤석열 이게 대통령이 해임을 하거든요. 검사의 해임은. 네. 근데 조국 대표님이 그 무렵에 전화를 막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여가지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 안 남겼어요? 그때는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입니다. 뭐 전화 통화 원한다고. 근데 그 전화가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더니 이제 주변에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이렇게. 예, 문자도 하시고 이제 연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28일 날 제가 해임됐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해임도 예상했었고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변호사 할 수 없는데 징계 소송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2, 3년. 그러니까 남의 맞아요. 밥그릇을 뺏으면 안 되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지 하다가 제가 3월 7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영입. 그러니까 그 일주일 상간에 그냥 홧김에 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거 소송을 할 건데 한 3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소송 이게 싸우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징계 소송을 하는 거나 뭐 그 국의원이 돼가지고 그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홧김에 진짜 했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렸네요. 근데 3월 7일 날 제가 입당 그 영입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후회했어요. 왜요? 아, 이게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 대표가 그 요지부동으로 박원정 의원을 1번으로 네, 밀었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네. 그 윤석열과의 싸움이고 그때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였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징계한 사람을 1번으로 데려다 놓고 저 대통령 윤석열을 또 징계해야 돼. 그 그림이었잖아요. 저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괜찮은데? 네. 그림이? 그래서 저희가 그 690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예. 이슈의 인물이 맞는 인물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게 그 이슈하고 인물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증폭시키거든요. 네. 검사 적성도 검사가 적성 안 맞을 것 같았는데 갔더니 맞았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 업무를 해보시니까 뭐 좀 잘 맞으세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고 이제 검사는 사실은 갑이죠. 그래서 그 자기 주도로 이게 모든 것을 그 운영하는 거죠. 이게 그 피의자도 부르고 자기가 있는데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부르잖아요. 지금 뭐 부르는데 이 국회의원은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을인 거죠. 사실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데 그럼에도 또 비슷한 것은 이게 공적인 뭔가 이렇게 이 제대로 된 뭐 정의 실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효능감을 드리는 거 그 국민들께 이런 것들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아직은 보람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네, 보람이 있는 게 아직은 검사 공무원의 그 모두가 전환이 잘 안 돼가지고 예컨대 이제 뭐 최혜병 그 입법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이제 그 김계환 네. 해병 사령관하고 그다음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증인으로 그때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님한테 둘이 좀 붙여달라고. 왜냐면 제 대질 조사하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경로서를 인정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 인정 안 했는데 그래서 했더니 안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증언을 할 수가. 그게 검사 마인드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네. 또 해보니 적성에 맞았던 거네요. 이 국회에서 활동은 라이브로 이게 나가고 네. 댓글에 그냥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 이게 성격이 완전 달라요. 완전 진짜. 달라요. 네, 정말 네. 반나절만 해도 여론이 바로바로 오죠. 그리고 제가 감찰할 때 사실은 고립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잘못도 없이 그 추 장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고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돼서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치유가 저는 됐고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전문용어로 합니다. 그걸 뻥이라고 그럽니다. 아, 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뭐 질의를 하는 그게 저한테는 뭐 그냥 통상적인 업무였는데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질의하는 게 조금 이렇게 검사처럼 이렇게 막 추궁해가지고 네. 거기서 쩔쩔매고 막 이랬던 적이 종섭 씨. 있는데, 예. 근데 그거가 저는 그냥 뭐 별게 아니었던 건데 너무 많은 국민 사람들이 그거 뭐 잘했다고 막 그래주셔서 아 이런 점이 그 정치적인 효능감을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래전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에 그 50 비리 청문회를 할 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나 또는 뭐 풍산그룹의 회장이나 이런 네. 분들 나왔을 때 정주영 회장한테는 제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묻고 답할 수 있을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귀하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이고 이 자리니까 묻겠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풍산금속 경우에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장례비 보상금을 놓고 그게 뭐 8천만 원이냐 1억 얼마냐 이걸 가지고 신경이하던 장면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수십억씩 권력자한테 넙죽넙죽 갖다 바치면서 내 돈 회장님 벌어주려고 기억납니다. 네. 일했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네. 그게 8천만 원이다 얼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생각 못 해봤는데 듣고 보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래서 되나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네. 그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타인의 마음에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검사로서 이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상대하면 그런 기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공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접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느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하시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거 잘 느껴도 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꼭 성공한다 실패한다는 아니지만 그 대중과 정치인의 관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인이 더 큰 책임이 있는 자리로 가는데 토양이 돼요. 네.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네. 충분하지는 않아. 그런 점이 매력이죠. 네. 한동훈 네. 그 전 대표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많이들 잊으셨을 텐데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 법안이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뭐였죠? 네, 한동훈 그 특검법은 그 한동훈이 그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고발사주, 그다음에 징계소송에서 패소할 결심, 네. 뭐 거기에 관여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그 자녀 관련해가지고 네, 뭐 그렇죠. 임한 시간, 봉사 시간 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이런 것들이 공정의 개념에서 그럼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렇게 수사했는데 그럼 한동훈에 대해서도 한번 수사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한 번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네. 거예요. 한동훈 그 전 대표 딸 같은 경우에는 논문 내가 대필해 줬다라는 사람도 나타났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앱을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로 대회 나가서 그걸 제출해서 MIT 갔다라고 하면서 그 앱 내가 200만 원 그거 받고 줬다. MIT의 업무방해잖아. 네, 난 사람도 나타났잖아요. 아니 그 조국 교수는 그 너무 증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드님 쪽지 시험 그 온라인 하는 거 그거 뭐 좀 얘기 좀 했다고 해서 그 미국 대학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교수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를 그럼 MIT 업무 방해잖아.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근데 한동훈이 그 좀 시원찮아가지고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굳이 한동훈 뭐 이거 특검해가지고 뭐 이게 키워줄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게 네. 일종의 라방 열심히 하는 유튜버를 상대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돌돌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예. 원래- 얼굴에다가 막 네. 원내 제3당인데 네. 조국 혁신당이 그 라방하는 유튜버 상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특검법은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국회에 있는데 민간인. 뭐 근데 언제든 저는 한동훈 특검법은 통과해가지고 그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수사를 받아봐야 된다. 지금 법안 그렇게 자체 살아 있는 거죠. 법안 자체 살아 있는 거죠. 네. 앞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한동훈은 왜냐면 본인이 정치에 역량이 없고 그 보여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더 이상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거다. 뭐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검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나쁜 것을 덜 나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좋은 표현이다 진짜. 네. 이해가 갑자기 됐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사회가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뭔가 창의적이거나 생산하는 예, 사람들은 그런 걸 아니라는 좀 못해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력은 사고가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것도 뭐 검사 몇 년 한 사람이면 몰라도 20년, 30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실패도 그것 때문에 예견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될 인물이라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더 이상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윤석열은 뭐술 먹으면서 막 형님 리더십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걸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보상도 확실하게 해줘요. 막 아무 자리나 막 주는 이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게 했다면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리더십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날부터 올해 4월 4일 윤석열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뭐 돌이켜보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윤석열이 전쟁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을 하고 그리고 이 집권 독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일으킬 시도를 계속 했던 했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북한에서 안 받아줬죠. 예.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계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여건도 안 그래서 되는데. 배우자 때문에 그랬다. 네. 그런 특검법 뭐 이런 그쵸, 것들 때문에.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그래서 그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에 있으셨던 거죠? 계엄 당일날 이제 그날 법사위를 했던 기억이 나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늦게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10시에 맞아요. 대통령 담화가 있다 그래서 예고가 나왔죠. 예고가 나와서 창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노쇼인가? 그때 예산안이 국회에서 막 심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뭐 특활비 삭제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또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왜 이 밤에 발표하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23분쯤 돼서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저를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튀어나갔어요. 저는 네, 역시 국회로. 윤석열을 네. 좀 아시는 분이라서 안 놀라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계엄을 이제 1980년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뭐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80년을 겪으신 분들과 우리는 그냥 일단 무서워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웃집으로 일단 도망갔다니까 이웃집으로. 그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웃집. 맞아요.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이게 무서운 일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하는 세대라서 나중에 보니까 명단도 있고 뭐 온갖 얘기가 나와서 지금에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일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러 국회로 막 뛰어갔던 거. 저는 그때 일단 우리 집 앞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모르니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기 전에 집에서는 나가야 돼. 아, 그래서 이웃집으로 간 네. 거예요. 이웃집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웃집으로 가면서 그 법을 검색을 해봤어요. 헌법 네, 관련 헌법. 조항이랑 개헌법 관련 조항. 국회는 이거 언제 개헌법 이렇게 고쳐놨지? 국회는 완전 불법이네. 그러고는 이제 주진우 라이브를 이제 접속을 했더니 주진우가 그거 막 서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헤아리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그랬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사실은 그날이 아니고 네. 지규현 판사가 그 석방한 날이에요. 3월 8일. 네. 네. 예. 진짜 그거 놀랐어요.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 그 수십 년 하는 동안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은 본 적이 없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항고하지 않아서 또 이루어지게 그걸 즉시항고하지, 검찰총장이 네, 즉시항고하지 하다고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그 부분은 전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내가. 이제 그 20대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법관 중에도 훌륭한 법관,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하는 법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관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렇지 않은 법관의 불법적인 행위나 혹은 그 불합리한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윤석열이 쿠데타를 한 것보다 네. 지규현이 그걸 풀어준 것이 저에게는 더 화가 나는 일이에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윤석열의 쿠데타는 국회가 모여서 해제 결의를 하고 그 심지어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군인들을 막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기현의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이게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큰 헌법적인 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 이걸 보고 있으면 법원이 이러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지? 그런 절망감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네, 사실 이제 법원은 심판인데 네. 최종적으로 최후의 보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기현 같은 판사가 개인이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봐요. 자기가 왕이에요, 뭐요? 말을 안 해.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 판사들과 함께 5월 1일 날 그 이상한 선고를 했고, 뭐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들을 한꺼번에 그냥 영장전담 판사로 서울지법에 끌어올리고, 지규현 비리 의혹이 터졌는데 감찰 결과 발표도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장이 그냥 개기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냥 국민들을 졸로 보고 헌법을 무시하고 발 아래 깔아뭉개고 자기가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예, 자기가 뭔데 도대체. 네. 저의 분노의 대상은 대법원장과 지기현,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이전에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임기도 보장되고.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의제가 지금 나온 것인데 지기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날로 한다고 돼 있잖아. 네. 시도 하지 않고 날로 한다고 돼 법에 있어요. 날이라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맘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구속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예요. 파면을 그렇죠.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을 그냥 진행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헐렁하게 말이 되나? 하잖아요.
이게 박근혜 탄핵 때는 그 형사 재판할 때는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예. 직위원은 처음부터 이제 풀어줄 결심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럼 생각이 드는 지금은 거예요. 그런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판사들 중에 지금 거의 3,000명 되지 네, 않나요? 판사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의 판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딸랑딸랑하고 그런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근데 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법과 원칙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제도의 힘인데 제도가 무기력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엄청 참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생각을 하면.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과연 이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날아갈 뻔했어요. 저는 그 대법원 5월 1일 대법원 판결을 들으면서 아 이게 파기 자판만 하지 말아달라. 이게 그 판결의 내용이 파기 자판의 네.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파기 자판만 안 하면은 국회에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파기 자판까지는 못한 거예요. 조의대로. 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거는 그 재판관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법관한테 겨우 어필한 것이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기 자판하지 않고 파기 환송하면서 이제 그 후에 불법으로 막 넘기고 그 절차도 막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없애버리. 메시 인터컴 종료 인데도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렇죠. 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들이 막은 국회가 겁니다. 막은 거죠. 예. 그렇죠. 국회가 제가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로그 기록 내놔라. 그랬더니 국민이 100만 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며칠 대박이에요, 대박. 예, 로그 기록을 내놔라고 100만 명이 서명을 하니까 법원이 무서웠던 고법에서 거죠.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살아났던 겁니다. 대통령이 저는-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재판을 연기해요. 맞습니다. 법원이 그때 대선 개입을 한 거죠. 정치에 정치검찰처럼 조희대 개입을 한 거예요. 대법원장은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예. 예, 맞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거는 독재자의 징후예요. 아. 이 사람이 직책이 대법원장인데 하는 행태는 독재자입니다. 네. 독재자는 말을 안 해요. 힘으로 하지. 네. 그 자기의 이 재판권은 법원에 속한다. 라는 이 헌법 조항. 재판권은 내 거야. 그리고 내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난 말 안 할 거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용납하지? 이 민주공화국 법치주의 사회에서. 저는 그 점 이번 사태를 통틀어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고 걱정스럽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네. 의원님 정말 힘겨운 시간을 네. 싸워서 내란이 또 터지는 바람에 또 거기서 활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담당관을 하라 네. 한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맞죠. 4년 동안 네.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자, 이걸 다 지금 알아요. 4년 네. 뒤의 일을 다 아는데 삐리리 돌아가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다시 추 장관이 네. 감찰 담당관을 좀 맡아주세요. 지금 어바웃 타임이에요. 네. 자, 옷장에 들어가서 네. 돌아갔어요. 4년 전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기회도 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싸웠을 거예요. 다시 하면. 결과를 알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처럼 안 싸우고 네. 그 굉장히 타격감 크게 잘 싸웠을 것 아, 같아요. 그때 더- 제가 못했던. 전투력을 싸움의 기술이 획득해서.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의 실체를 몰랐어요. 윤석열과 윤석열에게 붙어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되게 그냥 평범한 법률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아니까 굉장히 그때로 돌아가면은 지금 후회되는 게 언론에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가서 제가 이제 그때 카메라를 피했던 이유가 뭐냐면 감찰 담당관은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찰과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법률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 이문정처럼 공익신고하고
떠들면서 이슈 파이팅을 제가 윤석열에게 타격감 있게 저가 그냥 완전히 잘해가지고 원사이드로 그냥 진압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네. 그게 되게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되게 중요한 증언인데 네. 예민한 문제를 떠맡게 된 공직자들이 모두가 처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사태 때도 생각해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당시에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당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정보가 제한돼 있어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힘든 네. 건데 극단적인 사례죠. 지금 네.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그 불확실성과 네. 그 정보의 제한성이 굉장히 고도로 높은 수준에 있는 조건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평하기는 쉬워. 그때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누가 잘못, 평하기는 쉬운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각도에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을 좋아하든 안 하든 싫어하든 그 취향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 또 이 감찰 담당관을 했던 박은정 검사의 선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밖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평가하려고 하진 마라. 공직자들의 어려웠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점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비평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자, 우리가 2부에 걸쳐서 박은정 의원의 책 징계를 마칩니다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윤석열 징계의 시작과 지금 드디어 징계가 맞춰진 상황까지를 4년을 한번 톱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또 특히 검사 후배들한테 지금 굉장한 변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세요? 제 서문에도 썼는데 이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도 아니고 평범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김장하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받은 많은 장학생들 중에 어떤 장학생이 자신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그 선생께서 그렇지 않고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탱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후배 검사들한테도 이 검찰 개혁이라는 뭐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냥 검사를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냥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주어진 제도에 따라서 건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은 알릴레오 북스다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책 속에 보면 챕터마다 이제 의원님이 애정하는 책, 뭐 영향을 줬던 책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지금 읽고 있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또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그 검사들은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막 기록이 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기록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독서가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오만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지해지는 계속 거죠.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검사 시절에는 오히려 이제 책을 좀 읽었었는데 정치인 되고 나서는 오히려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국회의원 책 읽기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이런저런 이제 책들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이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책들 다시 보게 됐어요. 책을 쓰면서 그래가지고 토지를 다시 또 읽기 시작했고 제가 맞아, 책에 토지 얘기 나와요. 리영희 선생님의 이제 대화, 네. 존경한 리영희 선생님 대화를 다시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성에 기해서 살아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 가식을 빼고, 감정을 빼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되게 치열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독자들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라든가 이런 옛날 책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정 의원이 얼굴이 해맑아서 네. 어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식이 좀 됐다면 된 분이세요. 네, 제가 무슨 토지, 오래됐습니다. 리영희 선생님 네. 대화는 그 임원영 선생하고 나눈 대화인가요? 그게 이제 대화 형태의 자서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딱 이제 현대 고전이 된 책들인데 그런 게 그러니까 책 추천이 연식이 됐다. 네, 아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알레오 북스랑도 결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고전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이 책에 이제 되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흥미로운 대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검사를 오래 하신 분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보면서 웃었던 게 108배 하는 얘기. 맞아. 되게 웃었어요. 저도 웃겼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속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서양 영화에 보면 이제 무슨 드라큘라 이런 거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들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부처님 법력으로 이 무속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108배를 그때는 근데 웃으면서 했던 게 아니라 되게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4년 전에 모든 이 저쪽 윤석열 측 세력들이 그러니까 저를 공격했거든요. 제가 제일 앞장서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를 무너뜨리면 이 감찰 징계가 이제 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수포를 잡아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 공격이 너무 심했고 새벽 한 3시쯤 되면은 그 보수 언론에서 기사가 나요. 그 포털에 그 기사가 나는데 그게 이제 메인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그게 메인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취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왜곡된 잘못된 그 허위 사실에 기한 그 기사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낸 윤석열 쪽에서 낸 그 기사들인 거예요. 매일 그게 거의 매일 그렇게 진짜 막 뒷목 당기고 온몸이 너무 제가 아팠을 잘못 것 안 같아요. 했는데 심지어는 뭐 제가 뭐 무슨 소리를 질렀다는 등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신공격들이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가 아무리 반박해도 반박문도 실어주지도 않고 반박문 한 페이지 내면은 한 줄 실어줘요. 아무 맥락도 없는 이런 것들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 법무부나 검찰에서 저하고 함께했던 검사들이 전부 다 등 돌리면서 저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거의 그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저쪽에 다 넘어가가지고 저쪽으로 다 새가지고 이게 저를 공격하는 그 재료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는데 어느 날 후배 검사가 와가지고 그 윤석열, 김건희 주변이 무속이 친하다고 하는데 살 같은 거 날리지 않겠냐고. 그 살 같은 거 날리면 선배한테 날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사파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정파로 이렇게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있지 이러다가 이제 108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부처님의 법력으로. 네. 그래서 매일 하기 시작한 108배가 네. 하다 보니 정신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계속하게 됐다.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권해드리는데 그 하다 보면은 자기를 낮추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감정을 뺀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판단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건 동의. 네. 근데 무릎 괜찮으세요? 무릎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꺼운 방석을 가지고 절방석. 아픈 게 아니고 절방석. 구부릴 때 무릎 관절에 이게 하중이 올 수 있어요. 제 굉장히 이제 빨리 합니다. 그 108배를. 가벼운 분이라. 그래서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108배가. 무릎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잘 하시면서 하십시오. 이제 깨가 납니다. 이제 파면 됐는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도 못 날리고 이제 구속도 네.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살아남았냐? 엄청 살을 날렸을 거다. 근데 진짜 생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살을 날려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드니까 뭐라도 내가 부여잡고 하면 그게 마음에 이제 그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절을 잘 하면 굉장히 이 코어 근육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는데 도움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지해졌어. 저는 절박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징계를 마칩니다. 이 책 가지고 여기 알려 출연하셨는데 또 출연 소감은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유시민이라는 이름은 제 친구들한테는 우상이죠. 그래서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 대학 시절에 제가 그랬던 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서 게다가 또 제 책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 책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저는 좀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바르게 정치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당대표도 정치하겠습니다. 그럼 저 매듭을 짓던데 전 당대표도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교도소 앞에서 성명 발표할 때 맞습니다. 예. 비방까지도 다 받아들이면서 정치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정치하겠습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치하실 분들은 정치를 하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말을 다시 들으니까 좋네요. 도망자로서.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고요정 유 작가님 예. 소개입니다. 다음 책은 뭔가요? 셰프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망할 토마토 기막힌 가지라는 제목인데요. 글을 많이 쓰는 분이세요. 셰프 중에서 박찬일 작가. 네. 그 책의 저자로서 셰프가 아니라 작가로서 우리 박찬일 셰프를 모시고 직접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귀로 들어서 맛이 나고 향이 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묵직한 책들을 계속 좀 다뤘는데요. 이 책 정말 재밌고 술술 읽히고 그렇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에 뒤에 추천사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오. 제 추천사 써주셨어요. 어떤 인연이세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셰프님께서 또 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낸다고 하니까 출판사 통해가지고 응원하는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동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또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막 엄청난 응원의 메시지를 또 문자로 보내주셔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전에. 맞습니다. 예. 셰프 중에 글 쓰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책을 낸 분 중에 속할 거예요. 네, 책도 아주 그냥 글빨이 아주 네,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네네. 네. 자, 저희 노무현재단 공지글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학생 주도 연구 프로젝트 지원 공모를 합니다. 주제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자세한 것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알북이 항상 책을 통해서만 마음의 양식을 쌓았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셰프님 책을 가지고 진짜 맛있는 책으로 라면을 먹듯이 한번 맛있는 요리들 한번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야 할 텐데. 예,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